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라니에리 감독의 와포드는 수비 시 4-1-4-1 포메이션으로 압박하기보단 공간을 방어하는 형태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따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 포켓을 활용하기 힘들게 만들 의도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다른 포지션이 비교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전방이었고 원톱이 혼자 아스날의 센터백 둘을 상대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아스날을 상대하던 팀들이 투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아스날이 이 차이점을 이용한, 즉 상대 원톱을 상대로 센터백이 수적 우위를 취한 점을 이용한 아스날의 빌드업 패턴 한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빌드업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 중미 나일스가 왼쪽으로, 공미 라카제트가 오른쪽에 가담하면서 좌우 측면의 삼각대형으로 트리오를 만든 모습이었는데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공을 한쪽으로 보내면서 와포드의 원톱을 끌어낸 다음 자유로워진 반대편 센터백에게 공을 연결했을 때 작전이 시작됩니다. 패턴의 구성원은 공격을 이끄는 센터백과 트리오로 센터백을 조타수, 그리고 측면의 트리오를 각각 말뚝, 미끼, 작살로 칭하겠습니다. 말뚝은 상대 윙을 측면에 묶어놓고 미끼는 미드필더를, 그리고 작살은 풀백과 1대1을 노리게 되는데요. 원리를 간단히 말하면 트리오의 조타수로 4대3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공을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미드필더가 조타수에게 붙는다면 미끼가 자유로워지고, 미끼에게 붙는다면 조타수는 전진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미끼의 움직임과 윙을 묶어놓는 말뚝의 위치 선정으로 작살에게 가는 패스기를 만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전개 방식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서로 상반된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먼저 우측 조타수 화이트입니다. 가브리엘이 화이트에게 공을 넘겼고 조타수 화이트가 전진하면서 공격이 전개됩니다. 미끼 라카제트가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낸 상태였네요. 화이트가 작살 사카에게 패스하지만 끊기고 맙니다. 여기선 토미야스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측면으로 움직여줘서 말뚝 역할로 상대 윙을 끌어내야 했어요. 그러면 화이트가 사카에게 주는 패스 길이 좀 더 넓어지면서 패스 성공 확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상대 윙이 토미야스에게 붙지 않고 패스 길을 좁힌다고 해도 사카에게 연결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상황입니다만 이번엔 토미야스가 말뚝 역할을 해줬네요. 상대 윙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보이는군요. 미끼 라카제트가 문제입니다. 좀 더 중앙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를 끌어내야 했어요. 그러면 작살 사카에게 가는 패스 길이 열리게 되고 사카가 공을 받아 1대1 돌파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라카의 위치를 보면 사카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꼴이거든요. 결국 줄 곳이 없는 화이트는 공을 뺏기게 됐습니다. 우측 조타수 화이트는 이렇게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 문제로 난항을 겪었는데요. 좌측은 어땠을까요? 화이트가 상대 원톱을 끌어낸 후에 조타수 가브리엘에게 공이 가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나일스가 말뚝 역할을 하기 위해 측면으로 붙습니다. 상대 윙을 묶어두기 위해서예요. 가브리엘이 전진했고 미끼 로우를 마크하던 미드필더가 가브리엘을 저지하러 나옵니다. 로우가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패스하지 못하고 백패스하는 가브리엘입니다. 미안하다는 신호를 주네요. 상대 윙이 안으로 들어와서 패스기를 좁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로우에게 주긴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옆의 말뚝이라는 패스 선택지를 거쳐서 연결할 수도 있었거든요. 같은 상황입니다. 조타수 가브리엘이 공을 잡자 로우가 말뚝 역할을 하기 위해 측면으로 빠집니다. 미끼 나일스가 상대 미드필더를 잡아놨고 가브리엘이 전진할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롱패스를 시도하네요. 전방을 향한 것이었는데 무리수였습니다. 좀 더 전진해서 잘 배치된 트리오를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이네요. 이렇게 좌측은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은 좋았지만 조타수의 아쉬운 선택으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항해가 서로 상반된 문제점을 보였네요. 후반전에는 와포드가 수비 대형을 원톱에서 투톱으로 바꾸고 실점 후에는 압박을 펼치는 등 수비 방법에 변화를 주게 됐는데요. 그렇게 공간이 생기자 타바레스의 전진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로우의 아까운 슈팅을 만든 것도 타바레스의 돌파와 크로스였고 상대 선수의 퇴장을 유도했던 것도 타바레스의 오버래핑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타바레스가 최근 리그 3경기 동안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티어니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왼쪽 풀백 땜빵으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고 좋은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점으로 조명해 볼 것은 바로 타바레스의 또 다른 장점을 활용하는 타겟맨 역할입니다.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날아올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은 풀백 중에서도 강한 편에 속하고 용감한 타바레스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포스트를 맞는 상대 풀백과의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난 리그컵 윈블던 전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토미야스의 얼리 크로스 패턴에서 그 의도가 잘 드러났습니다. 사카가 상대 윙어를 끌어들인 다음 자유롭게 된 토미야스가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인데요. 와포드 오른쪽 풀백 페메니아는 공격 능력은 훌륭하지만 제공권이 약한 선수로 구도상 타바레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빗나가긴 했지만 타바레스가 헤딩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페메니아는 경합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만약 타바레스가 공중볼이 아니라 발밑으로 처리할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좋습니다. 타바레스의 또 다른 장점인 오른발 활용 능력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왼쪽 풀백 백업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고 있는 타바레스, 그리고 타바레스의 또 다른 강점을 활용하려는 공격 패턴이 인상적이었네요.